인산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1교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화부터 나왔습니다. 방화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 말씀드리긴 하지만 저도 이제 화재 조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배운 건데요. 일단은 CCTV로 다 본대요. 요즘엔 CCTV로 다 잡는답니다. 근데 그럼 저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인데 뭐가 있냐 하면 점화원이 여러 군데인 경우는 무조건 방화예요. 촛불이 방에 이런 데 있었다. 이런 것들 방화. 그 다음에 다락 같은데 촛불이 타다 만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누가 태운 거죠. 이런 거는 방화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트레일러라 그래가지고 그 휴지 같은 것들을 방마다 이렇게 쫙 깔아 놓습니다. 깔아 놓고 그 휴지 끝에는 컵을 딱 놓고 컵이 있는데 이렇게 컵에다가 휴지를 막 말아 놓고 여기에다가 요 휴지에다가 인화성 액체를 다 부어놔요. 묻혀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촛불을 이렇게 세워놔요. 소름이죠, 그죠? 그리고 나가면은 요 초가 바로 불이 안 붙죠. 언제 붙습니까? 한 30분 정도 뒤에 붙겠죠. 그러면 그동안 나는 맥도날드에 빨리 가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흔적. 요런 거를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트레일러.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소화를 빨리 하거나 진입을 빨리 해서 요걸 찾으면 바로 그냥, 그때부터는 바로 방화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발화 지점에 인과관계가 없는 가연물. 이게 있을 게 아닌데, 일반 가정집인데 막 등유가 막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되게 많대요. 펑 하고 터졌어요. 보니까 막 부부싸움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가스배관이 잘려 있어요. 그럼 뭡니까? 막 부부싸움 나서 홧김에 뭐 한 거예요? 자른 거죠, 그죠? 요런 것들. 그 외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 요런 것들이 이제 방화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은 저희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평상시에 뭐 뉴스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추리소설을 즐겨 본다던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 화재 조사 관련돼서도 일본의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뭐 그런 거 본 분들은 쉽게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뭔가 딱 공부해야 되고 이게 무슨 연구반 레벨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리던 거라던가 이런 것들 뭐 즉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할 만한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재 조사 과정을 좀 전 썼는데요. 왜냐면 방화는 화재 조사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화재 조사로 묶고 화재 패턴만 쓰신 분들은 뭐 그 앞뒤의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화재 패턴만 쓰고 딱 끝났다. 이건 화재 방화 패턴을 물어본 게 아니라서 특징을 물어본 거라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지 패턴만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인자, 원인, 대책 이런 것들을 내가 쥐어 짜가지고 쓸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2번 봅니다. A급 화재 적응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라면 이걸 첫 번째 문제로 썼을 것 같아요. 딱 좋습니다. 10분 내에 딱 맞추기 좋고 못 쓸지도 연습 많이 했었고 딱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 문제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자면 분말 소화 설비 종별 소화 효과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3종을 물어봤으니까 3종의 화학 반응식을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이제 왜 3종이냐를 써주면 된다 이거죠. 왜 3종이냐.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소화약제는 기본 BC급인데 3종만 A급이다. 왜냐하면 올소인산이랑 메타인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운을 띄워놓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하나씩 쓰시면 돼요. 여기에 화학식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이때 탈수 탄화 효과, 화학식도 알고 계시다면 써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모아 기본서에서 탈수 효과 있길래 이거 갖고 왔습니다만 책마다 조금 서술이 다르니까 탈수 탄화 효과 아는 화학식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방진작용도 HPO3의 산소 차단 기능이라는 것들을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만 쓰긴 좀 그러니까 이제 기타 소화 효과에 대해서도 써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1종과 3종 비교표 해가지고 1종은 비누화 효과, 그죠? 3종은 올소인산, 메타인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물어본 것만 쓰면 이런 문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어본 거 외에 또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신 기준, 요거는요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겁니다. 그냥 법이라서 넘어갈 건데, 저는 지금 단순히 서술로 썼지만 지금 와이어 타입이랑 환봉 타입이 정확하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 비교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 보면 뭐 그림도 있던데, 뭐 그림도 그리시면 좋겠지만 그거 없더라도 비교표는 있으셔야 돼요. 비교표. 그거 좀 기억하시고. 4번입니다. 푸르드수. 무차원수가 나왔는데 132회 4번도 무차원수였어요. 이번에 4번도 무차원수고.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엔 증명이 나왔네요. 자, 일단은 푸르드수는 관성력 나누기 중력이죠. 요건 알고 계실 거고. 저는 두 가지로 했는데, 자, 양가로 1번. 당연히 시험장에서 못 씁니다. 못 써요. 이거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무차원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거나 요거에 대해서 전공하셨거나, 대부분 양가로 2번만 쓰셨을 거예요. 제 생각엔 요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 무차원수인지. 그리고 단위 맞춰보면 되죠. 그죠? 네. 미터 퍼 세크고, 얘는 중력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얘는 특성 길이니까 곱하기 미터니까. 그렇죠? 얘가 루트 씌운 거니까 얘가 미터 퍼 세크고 위에 것도 미터 퍼 세크니까 무차원이죠? 이렇게만 쓰셔도 됐었을 것 같다. 그런데 왜 이게 푸르드수어가 이렇게 나왔냐라고 한번 보면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니냐? 관성력 나누기 중력에 관성의 힘인 MA를 넣고 중력의 힘인 MG를 넣는데, 이때 요거는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차원 해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차원 해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원 해석 했을 때 관성력엔 요게 들어가고 중력엔 요게 들어가더라라고 경험적으로 깨달아져서 그냥 이렇게 쉽게 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요거까지는 물어보지 않은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왜 이게 무차원수 단위 한번 너가 증명을 해봐라 라는 거고, 네. 이거보단 그라쇼프스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그라쇼프스. 근데 이제 푸르드수가 나왔습니다. 푸르드수가 나왔고, 소방에서의 적용을 써 주셔야 돼요. 이걸로 승부를 봐야죠. 여기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냐 마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소방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러그 홀링, 재연에서 얘기할 때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분출 화염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풀파이어에서의 화염의 높이를 우리가 얘기할 때 푸르드수가 나옵니다. 세 가지 정도 쓰셨으면 충분히 잘 쓰셨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정상류와 비정상류는 알고 계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르누이 정리의 조건이 뭡니까? 유선정이죠. 유체는 유선을 따라 흐르고 정상류의 흐름이고 이상유체다. 정상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가 뭐예요? 배관을 흐르는 에너지량을 분석하는 건데 A 지점과 B 지점을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2시에 여기서 속도와 압력과 밀도를 쟀습니다. 다음 4시에 또 쟀어요. 근데 2시에 잰 거랑 4시에 잰 게 다르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2시에 재든 4시에 재든 6시에 재든 시간 변화에 무관하게 압력과 속도와 밀도가 같다. 그 얘기는 변화량이 없다. 얘가 5m/s였으면 얘는 계속 5m/s라는 게 정상류죠. 하지만 우리 실제 상황으로는 다 비정상류죠. 유속이 계속 막 바뀌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선 정상류로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바로 그 정상류.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압력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니까 실제로 이 압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100파스칼이면 계속 100파스칼. 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감리 문제가 꼬질 않았어요. 크게 꼬질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내주셨어요. 원래 감리 문제는
실무스럽게 내거든요. 근데 대놓고 법적 수행 업무.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뭐죠? 적법성, 적합성, 지도감독, 성능 시험 이렇게 나왔죠. 이건 뭐 기본이니까. 감리원의 권한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리하시는 분들은 현장 경험을 살려서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네, 감리원의 권한. 그러니까 저는 뭘 봤냐? 일단 발주처 대행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난 것들 승인 누가 합니까? 감리원이 해요. 감리원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자재, 예를 들면 어디 회사 거를 쓰겠다라는 건 누가 선정해요? 시공사에서 선정해요. 근데 그게 진짜 하자가 있거나 소망 검정품을 쓰지 않는 경우는 누가 클레임을 걸어요? 감리원이 클레임 거는 거예요. 이런 게 감리원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기성 주겠다 말겠다 감리원이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주처랑 시공사랑 금액 때문에 싸워요. 그럼 누가 검토해야 됩니까? 감리원이 검토해야 돼요. 뭐 이런 업무들이 감리원의 권한인지 의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권한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누가 반드시 해야 됩니까? 감리원이 체크해야 되고, 회의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업무 지시 같은 것들은 누가 쓰는 거예요? 감리원이 쓰는 거죠. 이런 것들 아는 대로 다 썼으면 됐고요. 마지막으로 감리원의 권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에 감리원의 이름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이것도 감리원의 권한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가 감리원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순발력이 좀 필요한 문제라서 감리가 마냥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게 감리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쓰기에 약간 그럴 것 같아. 그러실 수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감리 절차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게 결국에 다 법이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6번 봅니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 얘는 너무 많아요. 문제를 잘못 줬어요. 얘를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되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뭐 조사 범위와 실시 시기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데, 그냥 이 통째로 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사실 쓰기 좀 힘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게 대상 있죠. 대상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범위가 있습니다. 조사 범위. 그리고 실시 시기가 있어요. 얘가 완공 후에 5년째 되는 해에 이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 양호, 미흡에 따라서 6년, 5년, 4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요 기준도 있고, 등급이 5개가 있어요. 이 5개에 대한 것도 써야 되고, 또 뭐 돼 있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 기술, 인력 또 있어요. 그것도 쓸 수도 있고, 이건 그러면 2교시 문제고, 그렇게 2교시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1교시에 낼 땐 좀 아쉬운 게, 요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물어봤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채점할 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막 다 다르게 써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쓸 게 워낙 많았었고,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나왔으면 또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자, 그럼 2번 나왔으면요. 맨날 물어보세요. 이번에 이거 나왔는데 다음에 나올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2번 나왔으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이 기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방염제. 요게 정말 어려웠던 게 제가 답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방염제의 정의.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 성능을 부여하는 약재로서, 뭐 이건 어렵지 않은데요. 방염액, 방염 도료, 방염 물질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뭘 물어본 거예요? 방염 도료. 방염 도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요. 방염 도료의 정의는요, 형상 등을 변화시키지 않고 방염 처리를 위해서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한 건데,
분말을 포함한대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대충 쓰면 될 것 같고, 종류가 어렵죠. 발포성, 비발포성, 경화성, 도료 혼합용, 니스, 락화, 유성, 수성, 분말. 저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 조금 아쉬워요, 이 문제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조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택하지 말라고 낸 거다 하는 거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 이걸 잡았었을 것 같아요. 이런지 모르고 잡았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염 정의를 한 줄 쓰고요. 그 다음 방염 이론 쓰고요. 이론. 피복 이론, 가스 이론, 열적 이론, 화학적 이론 쓰고요. 그 다음에 방염도로의 종류로는 선처리 물품, 후처리 물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에서 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침지법이 있고 공중화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 후처리 물품 뭐 있습니까? 스프레이로 바르거나 아니면은 붓으로 칠하거나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적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당연히 뭐 써야 됩니까? 성능 기준이요. 성능 기준? 뭐 그거 써도 돼요. 근데 마무리는 그거 쓰는 거보다 채점관이 더 좋아하는 거. 방금 시간이요? 어떤 거요? 시간이요? 그게 성능 기준이잖아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무조건 써야죠. 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대책, 개선안. 이거 쓰시라고요. 무조건. 이거 우리 반말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해되셨죠? 무조건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거를 채점관이 원해요. 그거를 합격자들이 원한다고요. 출제자가.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게다가 방염이 아파트가 앞으로 방염 대상이 들어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올 예정이에요. 올 예정. 준비는 다 끝났어요. 사회적인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파트 방염이란 단어 한 단어만 넣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8번. 화재 소용돌이입니다. 여기 과거에 화재 선풍, 화재 폭발, 화재 폭풍, 화재 선풍이라는 문제로 93회인가에 출제됐습니다. 엄청나게 옛날이에요. 엄청나게 옛날이라 사실상 처음 나왔다고 봐도 무방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렵진 않죠. 자, 화재 소용돌이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뉴스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호주 산불 때? 그렇게 용소승 치는 거. 그거 보셨죠? 나는 방재신문밖에 안 봤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화재 소용돌이라는 것을 용어상 힌트를 줬기 때문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게 생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논문도 안 나왔어요. 최근에 하나가 나왔어요. 논문이.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저희의 뭘 보는 거예요? 출제자가. 어떤 공학적인 논리력을 보는 거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반드시 그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림 안 그리셨으면은 재미없어요. 채점관도 재미없어요. 뭘 보고 채점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화재 소용돌이인데 그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림 그려놓고요. 하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 그려 넣어야 돼요? 안 그려 놔야 돼요? 그려 넣어야 돼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근거는 없는데 우리 상승 메커니즘은 항상 뭡니까? 온도차, 밀도차, 압력차 그거밖에 없잖아요. 샤르레 법칙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위험성 생각나는 거, 그다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지 대책까지 항상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쉬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틀이 잡혀 있어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쉬운 문제도 잘 받고 어려운 문제도 잘 받고 합격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림을 그려서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림을 위주로 배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위주로.
뭐 그래도 이제 부력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하부에 플럼이 있으니까 여기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온도는 차갑죠. 주변의 온도는 차갑지 않습니까? 온도차가 발생되죠. 샤르르 법칙에 따르면 온도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샤르르 법칙이라서 이 값이 같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 더 있죠? 부피 변화량은 원래 최적의 1 더하기 273분의 델타 T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온도가 변하면 이게 원래 최적 더하기 273 나누기 V 곱하기 델타 T랑 똑같죠? 이 공식 똑같지 않습니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부피가 바뀌는데, 부피가 바뀔 때는 원래 최적에다가 원래 최적을 273개로 쪼갠 조각이 있는데, 온도 변화가 1도가 올라갔으면 그 조각 하나가 더 붙어서 팽창한 거고, 2도가 오르면 그 조각 2개가 붙어서 팽창한 거고, 10도가 오르면 그 조각의 10조각이 붙어서 팽창하니까 온도가 오를수록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서 감소해서 연기의 밀도와 공기의 밀도가 있는데, 연기의 밀도가 작아지겠죠.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연기의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 주변에 다 지금 뭐가 있어요? 상온 20도짜리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면 한 영하 10도 정도 되죠. 얘랑 차이가 무진장 많이 나니까 밀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죠. 그러면은 얘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위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겠죠. 상승 기류가 타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구과학을 하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지구가 회전하니까. 이거를 제가 그 수요반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못 믿으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대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얘는 그냥 상승하는데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태풍이 소용돌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얘도 이제 그래서 소용돌이 형태로 회전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 얘가 이제 소용돌이가 돼서 만들어진, 토네이도처럼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반 소용돌이보다 위험한 이유는 얘는 이제 복사열도 강하고, 그렇죠? 복사열도 강하고, 이 회오리의 상승 기류가 이 플럼으로 인한 온도 상승 기류까지 더해져서 훨씬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합니다. 소용돌이는 원래 왜 위험하냐면 갑자기 만들어지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파괴력이 엄청 크죠. 흡입력도 엄청 크고 뭐 이런 것들 설명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영양인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뭐 뻔하죠 뭐, 그죠? 불은 크게 날수록, 그 다음에 바람은 빠를수록, 습도는 건조할수록, 그 다음에 온도는 높을수록, 이런 거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 점수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당연히 나요. 전 당연해서 알아서 아는데 당연해서 안 썼어요. 근데 누군가 썼다면 그 사람이 더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마스킹 이펙트. 요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허스 효과도 있고요. 허스 효과는 뭔가요? 이게 선행음 효과. 라고 해서 먼저 들리면 인식하는 겁니다. 자,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허스 효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스킹 효과는 마스크 쓰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큰 음이 들리는 경우에 작은 음이 안 들리는 거. 이게 마스킹 효과입니다. 그럼 비상방송에서 마스킹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끼리 팀키라는 거. 뭐랑 뭐가? 경종이랑 방송이 팀키라는 거. 그죠?
두 가지 써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경종 때문에 그랬어요. 경종.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비상방송 설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종을 설치하거나 발행하지 않죠. 경종이랑 비상방송이랑 같이 울리지 않도록 하고 있죠. 왜 때문에 그래요? 마스킹 효과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있어야 되고요. NFPA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상방송은 아니고 경종에서 주변 소음을 고려합니다. 그렇죠? 국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국내의 경우에는 1m 거리에서 몇 데시벨? 90데시벨이죠? 90데시벨. 건설 현장에선 100데시벨.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요? 70데시벨. 이렇게 3개 있어요. 3개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나요? 화재 알림 설비 85. 잘 오셨죠? 그죠? 잘 정리해가세요. 화재 알림 설비, 단독 경보용 감지기, 건설 현장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정리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거를. 얘는 전통시장이라 좀 더 시끄러운가? 일반보다 좀 조용한데. 근거가 없잖아요. 네, NFP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 모드와 사적 모드와 수면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경보음을 차등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등하도록. 주변 소음보다 몇 데시벨 크게, 10데시벨, 15데시벨 크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으면 얘는 이제 우리 인간의 청각상으로 경보를 인지를 할 수 없다라고 보고 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내의 경우에는 시각경보기를 왜 설치합니까? 청각장애인용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청각장애인용 객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있을 만한 공용거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NFPA는 뭡니까? 그거 외에 또 일반적으로 소음이 너무 큰 경우는 경종으로, 마스킹 이펙트 때문에 경종으로 경보가 안 되니까 시각경보기를 추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기배관. 자, 요건요. 이건 하셨어야 됩니다. 분기배관은. 얘는 면접에도 무조건 나옵니다. 면접에도 무조건 나오고요.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확관형이 있고 비확관형이 있습니다. 확관형이라는 것은 배관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배관을 넓힌다기보다 얘를 이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인출하는 거죠. 인출해서 뽑는 겁니다. 티 뽑기라 그래요. 현장에서는 뽕따기라 그랬었는데 이거 이제 안 되고 이렇게 티 뽑기 형태 또는 뽕따기 형태인데 공장에서 이제 미리 해온 것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성능 인증을 받아요. 성능 인증 받아서 이대로만 와가지고 요거를 써야 돼요.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이거를 수정한다거나 추가로 더 뚫는다거나 이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품질이 현장마다 조금 고르지 않다라고 해서 요게 나온 겁니다. 확관형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죠. 현장에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비확관형. 비확관형은 뭐예요? 현장에서 구멍을 뚫어요. 뚫은 다음에 아울렛이라고 하는 이런 부속을 갖다 대고 현장에서 용접을 합니다. 그럼 위치를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편해서 아울렛을 쓰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루브 조인트가 대세니까 이것도 이제 조인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메카니컬 T가 개발이 됩니다. 얘는요, 이렇게 부속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루브 조인트 같은 T 분기 부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걸 끼워가지고 그냥 배관만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가격은 누가 제일 높을까요? 얘가 제일 높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뭘 제일 많이 쓸까요? 얘랑 얘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저라면 얘네 둘이서 비확관이니까 요거 비교표 정도는 정리할 것 같아요. 비교표. 제가 어느 정도 넣어놨죠? 비교표 어느 정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비급표로 비교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분기배관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없지만 메커니컬 T와 아울렛의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멍은 32mm짜리 뚫어놓고, 그죠? 얘는 40mm짜리 달아놓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요거는 NFPA 704는 요거죠. 파이어 다이아몬드라고 속칭, 정식 명칭은 아니고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 특수성질, 유가반특 외우죠. 숫자로 표현합니다. 0에서 4까지. 그렇죠? 4가 제일 심각한 거고 0이 제일 안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특수성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질산수가 들어가요. 그렇죠? 질산수. 거기 제가 적어놨죠? 질식성, 산화성, 금수성 이 원칙이고 그 외에 뭐 방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할 기관의 협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뭘 물어본 거예요? 적색이랑 백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제목을 잡아야죠. 적색, 그 다음 백색 잡아야죠. 그 다음 적색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저희 기본서에는 이 온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 온도를 쓰면 좋은데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기본서에 없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 온도를 좀 외우자라는 거고요. 인하점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백색의 경우에는 질산수가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질식성, 산화성, 금수성이 원칙이고 이게 물과 반응하는 게 지금 요겁니다. 요거. 이게 입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걸 안 했는데 요게 금수성이다 얘기예요. 산화제는 옥시전 해가지고 부식성은 이제 COR, 생물학적 위험은 BIO, 방사능 물질은 라디언트에서 아레이드인데 요 중에서 질식성과 산화성과 금수성만 NFPA 코드에 들어있고요. 거기 써 있는 거는 그 외의 것들은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타학원 해설을 보니까 여기 출처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출처 공식은 이 공식이 이게 틀렸나 봐요. 제곱으로. 이거 3승이에요. 3승이에요.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승이 맞고요. 그 책이 틀렸다면 답도 틀렸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고요. 자, 3승으로 계산을 해야 맞아요. 그런 경우 요거는 한번 계산해본 적 했었던 것 같은데 단 주의사항은 요 t는요 절대 온도입니다. 이게 조금 여기서 틀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절대 온도. 그러면은 지금 절대 온도가 T0가 300K이고 델타 T가 200K니까 500의 3승이죠. 누설 면적이 5제곱미터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넣게 되면 0.09파스칼이 나오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됐어요. 0.09파스칼. 문제가 잘못됐다. 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책에는요 얘가 제곱이니까 얘가 45파스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의미는 있죠. 불이 나서 요 실의 압력이 상승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공식이에요. 압력이 상승했잖아요. 45로. 근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3승이에요. 그래서 0.09면 압력이 상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문제를 찾아야죠. 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누설 면적이 너무 커. 누설 면적이 5제곱미터면 요거보다 큰 게 뚫려 있는 겁니다. 그냥 대기압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0.09가 나온 것 같고 이제 문제를 좀 고쳤어요. 누설 면적이 5가 아니라 0.5로 조절해보고 유출 개수 있죠. 얘는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0.6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0.24가 나와 있죠. 그래서 0.6을 넣으면 이게 이제 압력 상승분이 153.6파스칼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바깥으로 유출이 되더라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것도 값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문제 좀 이상하다. 이 문제는 안 푸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고요. 정전기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산안법이 두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산안법을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무지 많아요. 하지 마십시오. 아는 걸로 때려 쓰세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보시면 뭐야 이거 아니네. 보시면 정전기 메커니즘은 아시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쿨롱의 법칙이 들어가야 됩니다. 쿨롱의 법칙. 그 다음 정전기의 피해는 뭐가 있습니까? 통신기기가 고장나거나 정전 요도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억제가 필요한 설비는 제가 답 써놨지만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뭐 위험물 탱크 위험하겠죠. 유증기 설비 위험하겠죠.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폭발성 장소 이런 거 위험하겠죠. 이런 거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조치 방법 뭡니까? 접본대 차가유 제작이죠. 접지, 본딩, 그죠? 대는요, 대전 방지체, 차폐, 가속, 가습, 유속 제한, 그 다음에 재전기, 그 다음 전기적 방식, 재전기죠 그냥. 그 다음에 제작, 작업자의 정전기 방지, 이런 것들, 아니면 정치 시간,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아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2교시에서 4교시까지도 보실 건데, 다음에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에요. 공부할 맛이 나요, 막 이제. 근데, 일단은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 실력이 올라야 되는 거니까, 60점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